어머님, 요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 않아요? 이제 기억이 점점 흐려지죠? 근데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빨리 대답하라고, 이 할망구야. 나는 6개월 동안 며느리가 주는 약을 받아 먹었다. 그 약을 먹고 나서부터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며느리는 언제나 웃으며 약을 건넸다. 그리고 내가 약을 먹을 때마다 나를 향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점점 내 집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된 기분이었다.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는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하게 막힌 거였다. 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흔이 된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만 낳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아주 귀한 아들이었죠.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들 교육 하나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키워주고 싶어서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남편은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고 집안에도 책임감이 강했어요. 하지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몇 년 전 남편은 암에 걸렸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의욕도 없이 지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살았지만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렇게 혼자 남겨지다 보니 저희 하나뿐인 며느리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서 챙겨주곤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 참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이지만 착해 보였어요. 저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아서 잘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종종 저희 집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갑게 대해주더라고요. 밥도 해주고 저를 위해 반찬도 싸오고 손도 자주 잡아주면서 어머님, 외로우시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이렇게 말해줬어요. 저는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살갑게 챙겨주니 내가 늙어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며느리가 저에게 약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약국에서 새로 처방받은 약이라면서 이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추천받은 거니까 꼭 드시라고. 어머님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가져다 줬어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위해 챙겨주는 거니까 별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건망증이 심해진 줄 알았어요.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뭔가 하려다가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분명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다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죠? 이 약이 머리를 맑게 해줄 거예요. 꼭 드세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속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방금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뭘 먹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또 깜빡하셨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빤히 보면서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기억이 좀 흐릿해지셨죠?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부터 태도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제 통장 비밀번호를 왜 묻지?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어질어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웃으면서 기다렸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자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생각 안 나세요?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그녀의 손아귀,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팔을 빼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그걸 놓아주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눈빛이 무섭게 변했어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 내 며느리가 아니다. 저는 계속 저항했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전화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당장 전화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순식간에 핸드폰을 가로채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오빠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집에서 갇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낼 때까지 저를 집 안에 가두고 심지어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매일같이 그녀가 주는 약을 먹으며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며느리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저는 기억도 희미해진 상태에서 얼떨결에 말해버렸고 그 이후로 그녀는 제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추운 겨울날 며느리는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길거리를 헤매면서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길을 떠돌면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손이 가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박스를 주워 손에 쥐었고 신문지와 철근을 모아 작은 손수레에 담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나한테 집이 있었고 통장에 돈도 있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도 점점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졌다기보다는 기억이 흐릿해진 것에 가까웠어요. 머릿속이 점점 뿌옇게 변하고 어떤 날은 아들이 있었는지조차 헷갈렸어요. 내가 원래 어디에 살았더라? 나는 언제부터 여기서 폐지를 줍고 있었던 거지?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손발은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감각도 둔해졌어요.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다니던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어렴풋이 익었지만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이거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그녀는 제게 물 한 병과 약을 건넸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물과 함께 삼켰어요.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건강 챙기셔야 해요. 날도 추운데 내일도 올게요. 꼭 이 약 드세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아침이면 제게 다가와서 약을 건네고 마시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야 떠났어요. 저는 그녀가 참 고마웠어요. 나 같은 노인을 걱정해주는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에도 혼자 중얼거렸어요. 참 착한 아가씨네. 저런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매일 그녀가 주는 약을 받아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녀는 제게 정말 살갑게 대했고 저는 점점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녀는 늘 다정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아가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찾아왔어요. 제가 폐지를 줍고 있든 길 한쪽에 주저앉아 있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시간에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손에는 언제나 작은 물병과 알약한 알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건강 챙기셔야죠?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약을 건넸어요. 저는 그녀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추운 날씨에도 매일 찾아와서 내 건강을 걱정해주고 이렇게 좋은 약까지 챙겨주니까요. 아가씨, 참 고마워요.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꼭 드셔야 해요. 그녀는 제 손에 약을 쥐어주고 물을 따라 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대로 약을 삼켰어요. 그러면 그녀는 제가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한 후에야 떠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길거리를 떠돌며 폐지를 줍는 동안 누구도 저를 신경 써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가씨는 달랐어요.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춥지 않아요? 어디서 주무세요? 이렇게 묻고 제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어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저는 그녀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저는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거울이 있는 상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지 같은 몰골, 머리는 떡이 졌고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어요. 손에는 까진 상처가 가득했고 얼굴은 추위에 얼어서 빨갰어요. 한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며 살았던 내가 이렇게 변했다니. 그런데 나는 원래 폐지를 줍던 사람이었나? 그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질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였지? 나는 원래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폐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녀가 여느 때처럼 약을 건네고 갔는데 저는 실수로 약을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작은 알약이 굴러가더니 폐지 더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 어쩌지? 저걸 주어야 하는데 손을 뻗어 약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폐지 더미는 어질러져 있었고 아무리 뒤져도 약이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날 약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주 희미하게 남아 무언가 떠올랐어요. 처음엔 단편적인 이미지였어요. 식탁에 앉아 있는 누군가, 내 앞에 놓인 음식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손. 이건 뭐지?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약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약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이 더 아프고 힘들어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한 번 먹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마치 안개 속에서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그녀가 다시 찾아왔어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섰어요. 할머니, 오늘도 건강 챙기셔야죠? 약 꼭 드세요. 그녀는 제 손에 알약을 쥐어주고 물을 건넸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먹는 척을 했어요. 물을 삼키는 신용을 하면서 약을 혀 밑에 숨겼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제 앞에서 먹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떠났어요. 저는 그녀가 돌아서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이 사람이 참 착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거실, 누군가의 웃음소리, 식탁에 앉아있던 한 남자, 그리고 어머니, 이 약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 목소리, 그 손길, 그녀였다.
그녀가 내게 약을 건넸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거실에 있었고 폐지를 줍고 있지도 않았어요. 나는 원래 폐지를 줍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이곳에 있기 전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내 집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다음 날도 저는 그녀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고 뱉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그녀를 보면서 마음이 떨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약 드셔야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가씨 덕분에 참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나는 일부러 흐릿한 눈빛을 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녀는 만족한 듯 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기억을 잃은 척 하면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기억을 잃은 척 하면서 며느리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그녀는 약을 가져왔고 저는 여전히 순진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 삼키는 척했어요.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는 제가 완전히 멍청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약을 주면서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행동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잊지 않고 약 드셔야 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저는 흐릿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늘 고맙구먼. 그녀는 만족한 듯 웃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숨겨둔 약을 바라보았어요. 매일 제가 삼키는 척하고 뱉어둔 약들이 이제는 제 손 안에 가득했어요. 그걸 보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대체 이 약은 뭐지? 나는 이 약이 분명 나를 이상하게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이게 단순한 비타민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건 확실했어요. 며느리는 왜 매일 나에게 이걸 먹이려 했을까? 나는 먼저 약이 정확히 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 내 상태에서 어디 약국을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을 한 알씩 몰래 챙겨두고 다른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께 슬쩍 물어봤어요. 이런 약 혹시 아는가? 어디서 본 적 있어? 그러나 아무도 이 약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나는 결심했어요. 핸드폰을 찾아야겠다. 나는 원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건 며느리가 내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며느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항상 약을 건네주고 나면 골목을 따라 사라졌어요. 나는 폐지를 줍는 척하며 그녀가 가는 방향을 살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따라가다 보니 그녀가 어딘가에서 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핸드폰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 나는 며느리가 남긴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며칠 동안 몰래 지켜보며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저를 찾아와 약을 건네고 제가 삼키는 걸 확인한 후에야 떠났어요. 그리고는 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폐지를 줍는 척하면서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조용히 따라가 봤어요. 그녀는 큰 길로 나가더니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저 핸드폰이 내 건 아닐까? 제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핸드폰을 빼앗겼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제 폰을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걸 되찾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내 상태로 며느리에게서 핸드폰을 빼앗는 건 불가능했어요. 나는 아직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일 뿐이었고 며느리는 그런 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며느리가 내 핸드폰을 사용하는 곳을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며느리가 골목 길거리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갈 순 없었지만 그녀가 한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네, 어머님이요? 아직 그대로예요. 기억이 흐릿해서 폐지 줍고 다니시죠? 걱정 마세요. 이대로 쭉 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깨달았어요. 그녀는 나를 그냥 길거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며느리는 나를 일부러 기억을 잃게 만들었고, 집에서 내쫓았고, 내가 폐지를 주우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걸 지켜보면서 그냥 그대로 두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나는 내 핸드폰을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 악마 같은 며느리를 끝장내야 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폐지 줍는 노인으로 만들고 결국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제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핸드폰을 되찾아야 했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아들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 며느리의 만행을 기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상 직접 빼앗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같은 카페에 가서 핸드폰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주문을 하고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항상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잠깐 다른 곳을 봤어요. 저는 그 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안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늘도 제 편이었는지 그날따라 카페가 붐볐고 며느리는 잠시 주문한 음료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여 며느리의 테이블로 다가가서 핸드폰을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걸 들키면 끝장이었어요. 저는 바로 카페를 빠져나가 가장 가까운 공중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희미하게 기억을 더듬으며 몇 가지 숫자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숫자가 있었어요. 아들 생일. 그리고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을 덜덜 떨었어요. 핸드폰 속에는 제가 모르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가득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요즘 난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굳이 너희도 힘들게 찾아올 필요 없다. 내가 나중에 연락하마. 라고 제가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이 짓은 분명 며느리 짓이었겠죠. 아들이 나를 못 찾아오게끔 하려는 전략. 어머님이 요즘 상태가 안 좋으세요. 치매가 심해지고 있어서 집에 오셔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보고 있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제가 이미 치매가 심해져서 기억도 못하고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거짓말을 계속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 아들이 저를 찾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돈을 빼앗고 가족과 떨어지게 만든 후 저를 길거리에서 죽게 만들려 했던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며느리의 만행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숨을 고르고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제부터는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우선 저는 핸드폰을 이용해 며느리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내역들을 캡처했고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들도 저장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학대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필요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집 안에 설치된 CCTV, 희미한 기억 속에서 예전에 아들이 집에 CCTV를 설치해줬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원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달아준 거였는데 며느리가 나를 감금하고 학대했던 모든 장면이 거기에 녹화되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걸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고 며느리는 제가 여전히 기억을 잃고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며느리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평소처럼 저에게 약을 건네러 왔을 때 저는 일부러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가씨,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녀는 처음엔 흘겨보더니 곧 태도를 바꿔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 약만 계속 드시면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일부러 불안한 눈빛을 하면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혹시 나 하루만 집에 가서 쉴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저는 눈치채지 못한 척 계속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내 방에서 하루만 자면 안 될까? 제가 밖에 벤치에 앉아서 하도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그 주위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루만이요. 하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간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다. 저는 드디어 집으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벽과 가구들.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전혀 달랐어요. 제 집인데도 너무 낯설고 서늘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거실에 앉히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말투가 벌써부터 신경질적이었어요. 저는 겁에 질린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한 번 더 째려보더니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지금이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집 안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CCTV 저장 장치를 발견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걸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걸 아들에게 보내야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열고 급하게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끔찍한 장면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발로 차고 소리 지르며 손찌검하는 장면, 저를 방 안에 가둬놓고 문을 세게 닫아버리는 장면, 제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비웃으며 모욕하는 장면까지.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어요.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복사해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들아, 이게 내 아내가 한 짓이다. 나는 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너도 이걸 보고 깨달아야 한다. 나는 내 어머니고 이 여자는 나를 죽이려 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들켰다.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며 다가왔어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이 여자는 이미 저를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머리를 굴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핸드폰을 감췄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눈치챘어요. 어머님, 핸드폰 어디서 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가 제 손을 낚아채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건드리지 마! 그러자 그녀가 저를 세게 밀었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머리가 세게 부딪혀 어질어질했어요. 이 할망구가 끝까지 귀찮게 하네. 며느리는 제 위로 올라타더니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미쳐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내가 왜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냥 길에서 얼어 죽도록 내버려둬도 됐는데. 난 그래도 매일 약까지 가져다 줬다고. 왜 당신이 미친 노인네처럼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라도 할까봐. 며느리는 제 목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힘이 너무 강했어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쾅!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저를 놓아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지며 숨을 헐떡였어요. 아들은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이게 다 뭐야? 그 순간 핸드폰에서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학대하던 영상. 아들은 그 장면을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너 이게 다 뭐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발을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야. 여보. 이건 닥쳐! 아들의 목소리가 낮고도 단호했어요. 그 순간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끝이었다. 아들은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저는 아직도 목을 부여잡고 헐떡이고 있었어요.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그래. 아들아,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이야. 아들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는 다시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며느리가 저를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발로 차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변명을 하려 했어요. 여보. 그게 아니야. 이건 어머님이 날 오해해서 그런 거야. 저 영상은 편집된 걸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쾅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김지영 씨, 당신을 상해 민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며느리를 잡아채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오해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녀는 발악하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체포되었지만 그녀가 내 돈을 빼돌린 흔적을 찾아야 했어요. 아들이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 끝난 듯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됐어. 그 여자 감옥 갈 거야. 엄마, 이젠 안심해도 돼.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들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뭐가 남았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돈, 내 아내가 내 통장에서 빼간 돈들, 그게 다 어디 갔는지 찾아야 해. 아들은 그제야 깨달은 듯 제 말을 이해했어요. 며느리가 단순히 나를 학대하고 내쫓은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돈이 필요해서 나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은행으로 갔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명의의 통장은 현재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남편이 남겨준 재산도 있었고 평생 아껴 쓰면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돈이 사라졌다고요? 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죠? 직원이 내역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분께서 해외 송금을 하셨네요. 뭐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직원의 말에 벌떡 일어났어요. 해외 송금이요? 누구한테요?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필리핀과 태국으로 여러 차례 송금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꽤 큽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내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보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때
저는 문득 며느리가 전화로 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곧 다 정리될 거야. 우리 돈 다 모이면 그냥 해외로 나가자. 여기서 살 필요 없어. 그녀는 돈을 다 빼돌리고 나를 길거리에 버린 다음 남자랑 해외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 끝에 며느리는 단순한 노인, 학대범이 아니라 재산 편취와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었어요. 며느리는 경찰 조사 내내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어머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울며 변명했어요. 여보, 제발. 나 이렇게까지 살려고 한 거 아니었어.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아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저를 부축해서 법정을 나왔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끝난 걸까? 제 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송금한 돈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경찰도 그 돈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제 손녀. 그 아이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저는 그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건이 끝난 후에도 제 삶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는 감옥에 갔지만 그 여자가 빼돌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행에서조차 송금된 돈을 되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겼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거실을 둘러봤어요.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전과는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부엌 서랍장을 열어보니 내 카드와 통장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나는 내 집에 있었지만 마치 내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손녀가 서 있었어요. 아들의 딸, 며느리의 딸. 그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의 딸이지만 저는 이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왜 울어? 얘야. 그 아이는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나한테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는 울면서 저에게 안겼어요. 할머니, 나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내가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할 이유는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걸. 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나는 남은 삶을 이 아이에게 걸기로 했어요. 돈은 다시 모으면 돼요.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가족은 되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나 같은 노인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나는 다시 폐지를 줍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나는 노인들을 모아 그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글을 보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그분들이 믿고 있는 가족이 정말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세요. 그리고 언제나 의심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제 아들도
그리고 손녀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며느리는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야 했고, 그녀가 빼돌린 돈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돈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돈이란 다시 벌 수 있지만 제 남은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녀는 처음엔 엄마가 사라진 걸 힘들어했어요. 아무리 나쁜 엄마였어도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준대. 정말. 어떻게? 자기가 직접 당해봤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지 않게 도와주려는 거래.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삶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도 우리 며느리가 제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치채니까 요양원에 보내려 하더라고요. 저는 갈 곳도 없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분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저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바라는 건 하나뿐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도 나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이상한 변화를 보이진 않는지, 누군가가 그분들을 조종하려 하진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세요. 저는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